잘못된 부분에서 치열한 소통을 했다면은 대통령을 과잉보호할 그런 논평들이 안 나오거든요. 홍준표 대표 시절에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모셨던 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아쉬웠던 거는 대표님의 생각들을 저와 다른 생각이 있으면 치열한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대변인이 많이 실수를 하는 논평을 내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그 얘기가 이제 그 후보자들의 또 고위공직자들의 그 잘못하고 그 잘못을 해명하는 청와대 입들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이 부분은 정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 한다는 사람이 집 세 채고 집 재테크하면 우리 국민이 그 이해하겠습니까? 뭐 교육부 장관 한다는 사람이 교육부 아들 딸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이장전임 했다. 그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규모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고 그걸 해명하면서 자꾸 국민 눈높이 안 맞아서 죄송하다. 국민 눈높이. 아니 국민 저기 막 출범할 때 지금 2년이 돼갔는데 국민 눈높이를 그렇게 모릅니까? 국민 눈높이는요 20년 전에 청문회 최초로 이 김대중 정부 때 장상 국무총리가 낭만 이유 한번 하면 보세요. 국민 눈높이 때문에 낭만했어 20년 전에. 그때 뭔지 아세요? 이장전입 했어요.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입니다. 첫 여성 총리 후보였던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결국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근데 해명을 갖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시어머니 가서 저는 잘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에 안 맞아가지고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그래서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에는 지나놓고 보면 이게 왜 잘못한 일이 되나 싶은 것도 꽤 많기 때문에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누구도 이해해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전체 과정을 하나하나 잘 보다 보면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검증 잣대들이 이때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의 인사 문제로 왜 분해 핵심은 뭐냐? 이중성이에요.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우리를 그렇게 욕하고 정권 잡고 적폐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 정권이 왜 또 국민적 분노를 자극시키느냐? 정의를 독점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자, 한명숙 총리가 뇌물대로 감옥 가는데 백합 들고 마치 무슨 정치적 다 나빠서 감옥 가는 것 같고요. 김경수 그 도지사 법정 구속되니까 그거 법원 그 판사가 성창호 판사가 적폐 판사니 이렇게 몰아가는. 내가 하면 다 정의고 내가 하면 다 괜찮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이중성 다 합니다. 이번에도 한국당 솔직히 좀 아쉬워요. 뭐냐면은 통일 문제만큼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급진적인 통일관을 가진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세워서 그 정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에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한다고 봐요. 그래서 국정차력을 공유한 사람을 자기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저 정도 할 수 있다. 오히려 더 문제할게요. 이장전입 3번, 4번 한 사람 이런 사람들 갖다가 그냥 그대로 넘어갔어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좀 실망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한국당이 좀 이거 화력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일테면은 병원에 대한의원 같은 게 굉장히 큰 특혜잖아요. 그럼요. 그런 경우는 정서에 가서 다 꽂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 특혜 진료로 물어봐야지 무당식 여성 질병으로 물어보니까 그냥 박영선한테 전립선 저기 암 진단 받았냐고 그냥 대치기 하니까 그대로 당해버리더만. 근데요, 정말 지금까지 박영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한 장을 넘습니다. 쫙 나와있죠.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공직선거 위반, 출판부당 명예훼손. 이거를 다 차치하더라도 국민을 대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중소벤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김학의 사건을 던져놓고 이 청문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정말 저는 박영선 의원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했는데요. 이번에 그 청문회를 보면서 정치 기술자 아닌가? 김현철 후보자, 이념적인 성향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품격, 교수로서의 정치적 발언을 자유롭게 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그 정도 막말하는 사람이 국무위원으로 품격이 되느냐? 김현철 후보자의 막말은 국무위원으로서의 한도를 지나치게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히려 자유한국당한테 질문할 게 있어요. 아니, 견해 차니까. 좀 비판 겸 어차피 지금 저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더라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그 미국 가기 전날 그 지금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박영선, 김현철 그렇게 그 임명 강행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는가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뭐 다 알아요, 이제. 근데 거기서 대통령이 일방통행하고 강행한다. 그럼 그 이후에 뭐 어떡할 거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말 우리 저 장 의원 같은 분이 끈질기게 뭐 추적을 하든지 뭐 하든지 지금 박영선 그 후보자의 경우에는요. 청문회가 제대로 안 끝났어요. 파행으로 끝나가지고요.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박영선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본격적이다.
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랑 뭔가 이제 이거 리셋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김현철을 강행해놓고 간다. 저는 이게 소탕 대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근데 지금 저 대북 정책 조율하러 가는데 미국이 바보예요. 김현철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미국이 다 파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트럼프 만나러 오기 전날 김현철을 그냥 해놓고 그 트럼프한테 와서 우리 대북 정책 좀 조율하자. 잘 될까요? 이게 소탕 대실 될 야, 재밌다. 이번만큼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국은 안 넘어갑니다. 검찰에 12가지 관련돼가지고 일단 고발을 해놨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임시국회가 열리면 매번 이제 중소벤처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합니다. 그때 장관한테는 이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문을 계속 할 거고요.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절대로 이번 청문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도 개혁입니다.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이건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십니다. 지난 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싹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맨날 이장 전임하고 그냥 집 세 채 사고 뭐 집 저기 상가 쪼개고 이런 사람들이 고위 행정직을 맡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그러고 본인이 안 한다고 해야죠. 본인이 양심불량이요. 아무리 그 자리가 욕심 나더라도 저 써내는 거 있으면은 이번에 그 사람도 그거예요. 내가 그 학회 뭐 있죠? 거기 불량학회인가 무슨 학회? 예. 그 학회에 내가 참석했었다라고 했으면은 이런 일 없었잖아요. 오늘 저 문재인 정권의 이런 인사 참사에 대해서 우리 김갑수 선생님까지 그렇게 내가 뭐 쉴드 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자, 집 세 채가 나왔습니다. 위장 증여까지 나왔습니다. 포르쉐, 벤츠, 전세가 몰라고 아들 돈 붙이고 땅 투기에 딱지에, 이 정도 되면요 대통령이 마이크를 써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자, 제가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이런 인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게 이제 저희가 잘못이고 새롭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국민들입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라서 대통령이 국민께 져야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가장 핵심은 최고 저놈을 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폭력적인 방포를 했고, 두 번째로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일부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이 이 뉴스를 키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에 미국 연루를 주시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마드리드 외곽의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는 지난 22일 북한 대사관에 괴한이 들이닥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을 결박해놓고 무려 4시간을 머물며 대사관을 뒤져 컴퓨터 여러 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스페인 대사관 침입 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무장괴한들이 스페인 주재 조선 대사관을 습격하고 직원들을 결박, 구타하고 통신 기재들을 강탈하는 엄중한 테러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번 테러 사건에 미 연방수사국과 반공화국 단체 나부랭이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등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데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큰 뉴스가 되리라고는 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것이 큰 뉴스로 키워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거 당신이 이 뉴스로 키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그 조선길 사건도 다 잠자면서 묻혀지다가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딸이 북송됐다 하면서 다 묻혀졌던 사건이 다시 터졌다. 그다음에 스페인 사건도 다 묻혀졌는데 내가 갑자기 이번에 그 변신형 컴퓨터, 암호 헤더 컴퓨터가 털렸을 수 있다 이러니까 다시 이 문제가 이제 물로 올라왔다. 그러면 당신이 키우는 거 안에서 저는 아닌데요. 그리고 나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거는 제 생각에는 하나는 스페인 당국이 침묵을 깨고 스페인 법원이 공식 등장해서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북한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37일 만에 입을 열다 나니까 결국은 다시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뉴스가 좀 커졌지만 궁극적으로 이 북미 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판이 깨어졌을 때는 이 문제를 북한이 좀 들고 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미국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나의 카드로 질 수는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이른바 북한 측의 협상 실무대표인 김혁철의 생각, 전략, 전술, 협상의 어떤 자세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스페인 대사관을